민법을 같이 할 사람입니다. 방금 원장님도 그러시고 이제 좀 있으면 또 다른 선생님도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어떤 걸 주의하라는 거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전해줍니다. 원래 첫날이고 하면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건 어린애나 하는 짓이고 우리 민법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라도 더 듣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전체 민법이 시험에 당락에 거의 다 좌우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6과목 중에서 법자 붙어 있는 게 5과목입니다. 그럼 한 과목 개록을 배우고는 전부 다 법입니다. 그런데 그 법에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민법이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되는 법입니다. 모든 용어가 다 민법입니다. 그래서 민법에 예컨대 여러분이 중개법을 배우고 다른 법을 배우다가 규정이 없으면 항상 민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법이 기본법이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용어들이 다른 데 다 사용됩니다. 그래서 민법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6월달까지 하면 됩니다. 6월달까지. 늦으면 8월달까지만이라도 1차가 되면 9월 한 달 2차 하더라도 합격합니다. 근데 8월달까지 9월달까지 2차는 다 되는데 1차가 안 된다. 그럼 그의 시험 등이 힘듭니다. 1차가 보기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민법하고 개론이고 처음에 여러분 처음 민법을 공부한다고 봤을 때는 한 달간은 일단 여기에서 나오는 용어를 알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쓰는 용어가 아니고 전혀 법률적인 용어를 씁니다. 그게 전혀 우리하고 관계없는 용어를 쓰니까 이거 아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자, 이것저것 생략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일단은 우리가 합격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상대평가가 아니고 무슨 평가다? 절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는 100명면 100명만 합격하는 것이고 절대평가는 60점 이상만 합격하면 다 합격합니다.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공부를 할 때 민법책이 있을 때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이쪽 분야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쪽 분야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상대평가 같으면 다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한 사람은 더 맞춰야 되니까. 그런데 절대평가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그 잘하는 부분을 다 합쳐서 몇 점만 넣으면 된다? 60점 넣으면 됩니다. 내가 못하는 부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되느냐 할 것 같으면 시험을 칠 때 하나 맞고 하나 틀립니다. 하나 맞고 하나 틀립니다. 하나 맞고 하나 틀립니다. 얼마나 쉬운지 몰라. 또 하나 맞고 하나 틀려요. 그러다가 10번째 때 한 번 심심하니까 한 번 더 맞죠. 이러면 합격합니다. 이러면 총 몇 점 나온다고? 60점 나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10만 명, 한 6만 명 시험 치면 6만 명 채 안 걸립니다. 10만 명은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뭐도 안 나왔다는 겁니까? 이것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 맞고 하나 틀리고 이게 안 된다니까. 하나 맞고 2개 틀리고 하나 맞고 2개 틀리고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하면 합격한다니까. 보면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하나 맞았다 그러면 하나 틀려도 돼. 하나 맞아도 하나 틀려도 된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10번째 한 번만 더 맞으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 합격한다니까. 그럼 실제로 맞는 것만 다 치고 나머지 모르는 것은 한 가수 찍어가지고 하더라도 더 맞을 수가 있어요.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이 말은 공부를 쭉 하다 보면 굉장히 우리가 민법 파트가 제가 방금 그림은 그리듯이 많아요. 그거 많은데 제일 처음에는 공부를 할 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를 합니다. 근데 하다 보면 자기하고 안 맞는 부분이 몇 개 나와요. 아무리 공부해도 잘 이해 안 되는 부분 몇 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알기는 알겠는데 굉장히 내가 하기 싫은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는 가감하게 안 해도 돼요. 이게 절대평가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냥 안 해도 돼. 태어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모르면 그냥 그거 맞히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아는 파트가 있다고. 이 아는 파트를 놓치면 돼, 안 돼, 안 돼. 이걸 확실히 해야 돼. 이걸 확실히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아는 부분 맞추면 되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여기에서 이제 객관식 문제입니다. 객관식 문제라는 것은 여러분
다음 중 옳은 걸 고르시오, 틀린 걸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객관식 문제 봤잖아요. 근데 객관식 문제 봤는데 1번 문제 풀고 2번 문제 풀고 3번 문제 푸는 거 4번 문제 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두 사람의 종류를 예를 들어봐요. 갑의 치는 것과 을이 공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갑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히 봅니다. 상세히 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양을 많이 잡고 공부한다는 것은 양이 많다는 건 읽을 능력이 읽을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책을 많이 본다는 것 자체가 양이 많다는 뜻입니다. 양이 많으면 당연히 뭐가 적어지는 겁니까? 회독수가 적어지는 겁니다. 그럼 회독수가 적어지면 아무래도 뭐가 적어지는 겁니까? 암기가 적어집니다. 그럼 이 사람은 좀 어렴풋이 공부한 사람입니다. 근데 공부는 훨씬 많이 했어요. 근데 얘는 공부를 안 했는데 자기 아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을 줄여서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책 정도도 될 때 이런 것처럼 안 봅니다. 자기가 실행하는 법 안 보고 책도 한 반 정도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이 주니까 공부는 많이 했겠죠. 그럼 1번 문제가 튀어나왔어요. 근데 분명히 이 갑은 다 풀어봤기 때문에 2번 아니면 답이 4번 같아. 그래서 2번을 쳤어요. 근데 2 어른 몰라. 모르니까 그냥 4번을 답을 쳐버렸어요. 근데 2번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3번 추는데 이 사람은 어렴풋이 아니까 뭐라고 전부 다 답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모르는 거는 전혀 몰라. 그래서 2번은 몰라. 근데 3번은 자기가 보던 거 맞췄어. 4번 자기가 몰라. 계속 모르는 거 나옵니다. 그런데 계속 다 사람이 공부했는데 계속 모르는 게 나올 리가 있습니까? 모르는 건 전혀 몰라. 근데 아는 거는 확실히 알아요.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어렴풋이 알아. 어렴풋이 알긴 아는데 이게 다 맞추느냐? 안 됩니다. 오지선장. 여러분, 오지선장은 이 갑의 사람은 1, 2, 3, 4번 다 알고 4번 아니면 5번 같다. 방금 말했듯이 2번 아니면 3번 같은 것이고 을은 지금 전혀 몰라. 이게 1번인지 2번인지 몰라요.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2번을 딱 쳤는데 실제로 답은 3번이었어요. 그럼 둘 다 틀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력은 어느 사람이 좋은 겁니까? 사실상 갑이 좋죠. 왜냐하면 다 아는데 둘 중에 하나가 했는데 찍었으니까. 그럼 결론은 뭐라고? 똑같아요. 객관식은 그런 게 없습니다. 객관식은 맞췄냐 안 맞췄는지 이게 중간평가가 없어요. 그냥 모르면 아예 모르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라고 어렴풋이 아는 사람이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어렴풋이 아는 거하고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그래서 만일 갑이 공부를 했는데 하나 맞추고 하나 틀리고 어렴풋 했는데 틀렸다. 하나 맞추고 하나 틀렸습니다. 비슷하게 들어가죠. 어릅니다. 이건 하나 맞췄어요. 근데 몰라. 전혀 몰라. 그럼 모릅니다. 이래 또 맞춥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쭉 나가는데 이게 40문제가 딱 되지 않습니까? 40문제 되면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급박합니다. 우리가 지금 50분에 한 문제를 푸는데 개론하고 민법을 한꺼번에 풀면 100분 줍니다. 그럼 요 민법을 몇 분에 풀어야 되느냐? 45분에 풀어야 돼요. 왜냐? 5분을 옮겨서 해야 되니까. 그럼 개론도 몇 분에 풀어야 되느냐? 45분에 풀어야 됩니다. 그럼 한 문제당 우리가 풀 때 1분 한 10초 정도 만에 다 풀어야 됩니다. 그럼 1분 10초 만에 문제 푸는 게 보기보다 간단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급박합니다, 이게. 모르는 문제는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해야 되죠. 그럼 시간이 굉장히 급박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렴풋이 봤기 때문에 공부를 전부 다 문제를 다 읽어봐요. 다 읽어보다 보면 뭐 중에 분명히 시간이 모자라게 돼 있어요. 우리가 20대 같으면 시간이 좀 괜찮은데 40대 공부하다 보면 시간이 항상 부족하게 돼 있어요. 원래는 문장이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어요. 안 나오는데 항상 그렇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원래 쉽게 나왔다. 그럼 다음에는 어렵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원래 지금 대체적으로 문제가 쉽게 나왔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쉽게 나왔다. 그 다음 여러분 차례 아닙니까? 조금 어렵게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나오면 문장 길이가 어렵게 나오면 어렵습니다. 그럼 결론을 말할 때 뭐냐, 여러분? 이렇게 뭘 할 때 어렴풋이 아는 거는 모르는 거와 똑같아요. 차라리 모르면 안 보고 다음 문제나 풀 수 있지. 어렴풋이 알면 뭐라고? 읽어보고 또 읽어보기 때문에 다른 문제에 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객관식 문제를 풀 때는
확실히 알든 모르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냥 모르면 아예 모르든지 알면 확실히 알든지 그래야 됩니다. 예컨대 묶은대리라는 것도 있어요. 묶은대리가 있으면 우리가 흔히 요건이 있고 효과가 있고 그래요. 그럼 일단은 요건을 알려고 그러면 확실히 하든지, 사법고시 요건을 보더라도 사법고시도 우리 민법하고 똑같이 시험 쳐요. 똑같은 내용도 같고 원래도 중복된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 요건을 나오더라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렇게 하든지 안 하려면 뭐라고 해? 안 하든지. 아니면 나는 효과만 하겠다 그러면 효과를 확실히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요. 이것도 어렴풋이 이것도 어렴풋이 그러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시험에 반드시 요건이 답이 나올 줄 모르고 효과가 답이 나올 줄 모르니까 내가 하는 똑똑한 놈만 보면 된다니까. 전부 다 요건은 나는 공부하는데 효과만 확실히 공부했는데 이번에 효과가 답으로 나왔어요. 그럼 나는 1, 2, 4, 5번은 모르지만 답은 확실히 알게 돼 있다니까. 그럼 그렇게 하면 합격하는 겁니다. 하나 맞고 하나 틀리고 할 정도가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어렴풋이한 거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뭐라고? 잘 모르겠다. 분명히 문장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무효인지 유효인지 잘 모르겠다. 된다 그랬는지 안 했는지 그래 모르겠다. 그러면 소용없습니다. 객관식은 무조건 확실해야 돼요. 확실히 하지 않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확실히 하려고 그러면 많이 봐야 돼, 적게 봐야 돼?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봐라면 양이 많아야 돼, 적어야 돼요? 네, 양이 적어야 돼.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지금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식은 항상 말하지만 하나를 알아도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사법고시 칠 때 1차 시험 칠 때도 항상 이 말을 합니다. 하나를 알아도 확실해야 된다. 안 하려면 안 하든지 하려면 뭐라고? 확실해야 됩니다. 모르는 부분은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내가 어렵게 모르는 부분은 남이 알지만 나는 모른다. 그 관계없어요. 내 것만 알면 됩니다. 몇 점만 하면 된다고? 60점입니다. 하나 알고 하나 틀리고 할 정도만 하면 됩니다. 하나도 확실해야 됩니다. 그럼 양을 줄여야 된다, 늘어야 된다. 양을 줄여야 됩니다. 양을 줄여야 된다는 말은 여러분 공부를 할 때 여러분한테 이제 요구하는 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번 11월 달, 12월 달 공부하는 게 인문술에서 책 나오기 전까지 축약했던 걸 지금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11월 달, 12월 지나고 나면 기본서가 나오는데 여러분은 항상 뭐만 봐야 된다고? 이 기본서를 봐야 돼요. 그럼 1월 달부터 기본서 볼 때 점점 양을 늘어나야 된다, 줄여나가야 된다. 줄여나가야 된다니까. 처음에는 공부를 하다가 내가 안 되는 파트가 나온다니까. 그 파트는 공부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고 계속 양을 줄여나갑니다. 그럼 모르는 걸 더 다른 책을 찾아서 본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기본서만 계속 보면 됩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거는 무조건 뭐만 보면 된다고? 기본서만 보면 됩니다. 그럼 몇 번 정도가 되면 아무리 어려운 시험에도 합격할 수 있느냐? 한 5번 정도 읽으면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라도 합격할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수석을 하고 싶다. 막 그냥 수석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한 15번에서 16번 정도가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수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수석했던 사람들은 그냥 15번 정도 읽은 사람, 수석을 하는 사람입니다. 민법이 아니고 모든 과목이 다 그래요. 15번 정도 읽으면 여러분 나오는 기본서가 나중에 두께가 한 요 정도 되는데 오전에 기본서 다 읽습니다. 그 두께 되는 것도. 15번 정도 읽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걸 뭘 해야 된다고? 딱 하나 요구하는 거 기본서를 계속해서 읽으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면 민법에 판례가 중요하다는 등 사례가 중요하다는 거 가만히 앉아있어도 다 되게 해줍니다. 제가 나올 판례 다 해드리고 나중에 찍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 다 찍어드립니다. 아무 신경 쓸 필요 없고 여러분 계속 뭐만 하면 된다고? 기본서만 하면 됩니다. 계속 기본서만 하면 됩니다. 기본서를 볼 때 제일 처음엔 앞이 이해 안 된다. 이해 안 되면 그냥 넘기세요. 넘기고 끝까지 보고 또 보세요. 그러면 앞에 이해 안 됐던 게 뒤에 거 보면 또 이해되고 그 계속 연결이 됐기 때문에 계속 됩니다. 한 번 읽고 두 번 읽을 때 힘들지 3번, 4번 읽게 되면 틀리집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최대한 보통 1, 2월 달에 11월 달, 12월 달 이렇게 많이 놀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나중에 휘날립니다. 남들이 공부하는 11월, 12월 혹은 1, 2월 때 뭐라고? 열심히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뒤에 3, 4, 5, 6, 7, 8, 2 공부할 때 굉장히 더 쉬워요. 남이 점수 안 나올 때 나는 점수 잘 나오죠.
그럼 학원 다니는 것도 재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모의고사 칠 때 60점 나오면 그러면 좋지. 그게 안 나오면 합격은 할 수 있지만 계속 수험기간 동안 힘들어집니다. 계속 남이 뭐라 그러든 뭐만 보면 된다고? 기본수만 보면 됩니다. 모든 건 기본서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기본서에 뭐 쓸데없는 걸 끼워 넣지 말고 계속해서 뭐라고? 줄여놔야 된다. 내가 만일 담보책임이 있다. 담보책임이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담보책 양이 굉장히 많은데 한 문제 이상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책을 보면 10한 7, 8페이지가 10 한 2, 3페이지가 담보책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근데 외우면 하기만 하면 좋기는 좋아요. 제가 두 문자를 따서 외우게 해주게 외워주게 해드립니다. 그런데 나는 도저히 담보책임이 안 되겠다. 나는 지금 너무 복잡고 그러니까. 그러면 밤새 담보책임을 공부해주고 담보책임을 독파를 해야 됩니까? 면도기를 면도날로 찢어버리면 됩니까? 만약 상대평가면 반드시 극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하나 더 맞춰야 되니까. 그러나 절대평가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부분을 과감하게 포기하면 돼요. 포기하라 그러니까 뭐라고? 꼭 읽어보면서 포기하는데 읽어보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봐야 돼요. 아예 볼 필요가 없다니까. 안 보더라도 시험 당락하고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관계 없잖아. 97.5 나오잖아. 97.5 나와가지고 뭐 할 때 뭐 있냐고. 지금 10만 명, 16만 명이 치가지고 6만 명밖에 안 걸리고 10만 명이 떨어진다니까. 그 사람이 지금 60점만 나와서 떨어진다니까. 근데 이거 한 문제 틀린다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차라리 이거 긴 엄청나게 양 볼 때 차라리 뭐라고? 다른 거 두 번 보는 게 더 낫다 이 말입니다. 과감하게 포기하면 됩니다. 절대로 기본서에 뭐 더 추가한다는 얘기를 할 필요 없이 그냥 뭐라고? 기본서만 달달달 읽으면 됩니다. 지금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오로지 내가 뭘 보러 이야기한다고? 기본서만 보면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립니다. 다 뭐 간단하게 외울 것은 전부 다 두 문자에서 다 외우고 그냥 사령할 것은 사령 다 하고 할 거 되니까 여러분이 할 것은 무조건 뭐라고? 기본서 봅니다. 그리고 공부를 할 때 어렴풋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무조건 하나 그래 뭐라고? 확실히 됩니다. 하나라도 확실히 하는 게 좋습니다. 어렴풋이 하는 것은 객관식이 아니고 주관식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객관식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든 모르든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지 중간한다 이런 건 없어요. 중간평가는 절대 안 줍니다. 그냥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 틀리냐 안 틀리냐 그밖에 모릅니다. 둘 중에 하나 틀렸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라도 확실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하고 다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고? 절대평가입니다. 남이 아무리 잘하든 뭐라든 관계없어요. 그리고 남이 80점 나오든 안 하든 관계없어. 나는 그냥 60점만 나오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1차는 나중에 선생님들이 말할 겁니다. 아마 2차 선생님들도 말할 건데 5월달까지 뭐 빠르면 4월달까지 계속 1차만 하라고 여러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들어보면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선생 중에서도 제가 민법인데 민법이 첫 번째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게 뭐만 공부하라고 그랬다고? 기본서만 달달달 하면 됩니다. 그리고 민법이 6과목 중에서 전체 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60%라 작업하면 됩니다. 옛날 사법고시는 8개 과목이 있었어요. 1차 시험이 8과목인데 그 사법고시도 민법이 50% 이상 작업합니다.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민법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른 과목을 갈 수가 없어요. 민법이 돼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근데 11월 달부터 여러분 공부하는데 설마 떨어지겠습니까? 11월 달 공부해가지고 떨어진 사람 한 명도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2달 동안 먼저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엄청나게 작업합니다. 2달 동안 우리 민법 다 보고 났었죠? 1월 달 되면 이제 사람 이거 다 찹니다. 그 사람들을 여러분 지금 했던 11월 달 했던 거 그 사람이 1월 달부터 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다시 또 2개월을 보내야 된다니까 그게. 보기보다 큰 겁니다. 지금 긴장해서 왔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합격했다고 생각하시고 여유 있게 있으면 됩니다. 항상 기본서만 열심히 본다. 그래 생각하면 됩니다. 2페이지 펴보십시오. 갈 길이 바쁘기 때문에 문제 바로 들어갑니다. 2페이지 보면 그게 민법의 의의되어 있는 거 말고 밑에 보면 2번 법률관계라는 게 나올 겁니다. 나오죠? 자, 우리가 지금 민법이라는 법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민법이라는 법인데 법이 뭐냐 이제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은
사람은 사회생활을 합니다. 사회 공동생활을 합니다. 사회 공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게 생깁니다. 부딪히면 보나보나 알력 갈등이 생깁니다.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사람과 생활할 때 지켜야 될 법칙이 있습니다. 이걸 법칙, 이걸 준칙이라고 말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법칙, 준칙,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또 뭐라 하느냐? 규범이라고 합니다. 이 규범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가장 오래된 규범이 종교 규범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도덕 규범도 있겠죠. 다음에 관습도 있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규범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법입니다. 그럼 법도 뭐라는 겁니까? 규범입니다. 지켜야 될 법칙 일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회생활할 때 이렇게 다양한 규범이 많은데 이 규범, 다른 규범과 법규범의 차이점은 뭐가 있느냐? 요 법규범은 강제성을 가집니다. 이게 다릅니다. 이 위에 거는 뭐가 없냐? 강제성이 없어요. 이게 양가의 차이점입니다. 예컨대 이 말입니다. 친구하고 아침에 일요일날 성산을 가지기 위해서 6시에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친구가 6시에 안 나타났습니다. 분명히 지켜야 되니까 안 지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분명히 지켜야 될 법칙은 법칙인데 요거는 뭐라고? 강제성이 없습니다. 강제성이 없다는 것은 지키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법은 뭐냐? 완전히 틀리죠. 이제 갑과을사에 근데 아파트 매매를 한번 해봅니다. 그럼 보나 안 보나 매매는 일단 법률관계라는 걸 알겠죠? 네, 뭐지 모르지만 법률관계는 맞을 겁니다. 그럼 어떤 권리 의무가 생기느냐? 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나중에 보고 있지만 대금 청구권이 생긴다고 그런 겁니다. 대신 을은 대금을 다 주면 그 아파트 달라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겠죠. 맞습니까? 그럼 거꾸로 말할 때는 을은 대금을 줄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갑은 대신 나중에 돈 받으면 뭘 해줘야 된다? 소유권 이전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약정했느냐? 20일 날 중도금 주고 30일 날 잔금 주고 그때 등기서를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자, 매매대금 3억입니다. 그런데 중도금 1억까지 받았어요. 잔금 얼마 남았냐? 2억 남았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중도금 줬는데 잔금 안 줍니다. 이 두 사람 사이는 지금 법률관계를 맺은 거 아닙니까? 그럼 법률관계는 지켜야 될 법칙이라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이렇게 약속했으면 그 약속은 지켜줘야 된다, 안 지켜줘야 된다? 계약이란 거는 약속을 말합니다. 지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안 지켜주는 겁니다. 잔금 줘야 되는데 안 줍니다. 여러분이 갑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자, 잔금을 안 줍니다. 할 수 있는 수단이 뭐 있을까요? 생각나는 거. 잔금을 안 준다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안 준다니까. 스스로 안 주니까 지금 문제죠. 돈 달라고 하는데 끝까지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소송을 해야 돼.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해? 뭐를 소리를 제기할까요?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계약을 해지하고 그랬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첫 번째 계약을 뭔다? 해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뭘 받습니까? 손해배상 받겠죠. 만약 계약금을 1,000만 원 했으면 계약금 1,000만 원 몰수한다든지 이렇게 하겠죠. 이것만 대부분 생각하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계약을 해지했다는 것은 여러분 손해배상만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끝까지 이행하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을이 지금 스스로 이행을 안 하죠. 그럼 이행해달라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소를 제기한다는 건 누가 이행해달라는 겁니까? 스스로 이행하지 않으니까 국가가 강제로 이행해달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강제 이행을 청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한과 동시에 을이 갖고 있던 을 소유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을 압류한다. 통장이 있으면 통장을 압류하든지 자동차 있으면 자동차를 압류합니다. 압류해서 돈 달라고 그럽니다. 그럼 법원에서 너는 약속을 했으면 돈 2억 주라 이렇게 했었죠. 안 주죠? 그러면 법원이 을이 갖고 있던 내 재산 내가 방금 압류했지 않습니까? 그 압류한 걸 전부 다 경매 신청 들어갑니다.
그러면 경락대금 나오겠죠? 그 경락대금에서 내가 2억 받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갚은 어력에 뭘 넘겨주면 된다. 등기 이전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기 싫다고 손해배상만 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이행해달라면 해줘야 돼요. 안 해주면 누가 해준다고? 국가가 강제로 이행해줍니다. 이게 무슨 관계라고? 법률 관계예요. 혹시 여러분 매수했을 때 매매 안 되면 그냥 손해배상만 하고 말지, 계약금만 떼이고 말지, 그거 오산입니다.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매도인이 손해배상 청구하라면 손해배상 해줘야 되지만 끝까지 이행하라고 뭐 해줘야 된다? 이행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 재산 다 압류 들어옵니다. 그래서 돈 다 받아갈 수 있다니까. 이게 법률관계입니다. 법률관계는 내가 안 하고 싶어도 하는 게 아니니까 하지 않으면 국가가 뭘 한다고? 강제합니다. 그게 이게 법률관계입니다. 법률관계는 뭘 가지고 있다고? 강제성을 가집니다. 강제성을 가진다는 건 결국 누가? 국가가 강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관계란 강제성을 가진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삼국시대 보면 백제, 신라 고구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초등학교 때 왜 국가 성립식이라고 본 적이 있습니까? 배운 적이 있어요. 신라는 언제 국가로 취급하느냐, 백제는 언제로 국가로 보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딱 왕이 딱 결정이 되어 있어요. 모든 왕자에 뭐가 들어왔냐면, 신라는 언제 국가로 인정해 줍니까? 우리나라는. 신라는 국가로 인정받는 시기가 언제냐고. 국가 성립 시기가 나온다니까. 보풍왕입니다. 무슨 뜻이냐? 율령을 반파하는 왕이 뭐라고? 국가 성립 시기입니다. 율령이 없으면 뭐로 보지 않는다고? 국가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고조선은 국가로일까요? 아닐까요? 고조선은 국가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한서 시리즈에 보면 고조선에는 8조 법금이 있다고 되어 있다니까. 8조에 달하는 뭐가 있다고? 법률이 있다. 그럼 뭐로 본다고? 국가로 보는 겁니다.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죠? 그 법전이 있기 때문에 그 부족은 뭘 갖고 있다고 본다고? 국가로 봅니다. 그럼 뭐가 없으면 국가로 보지 않는다? 법이 없으면 국가로 보지 않습니다. 국가라는 게 거기 밑에 있던 부족들을 뭐라고? 일정한 규율에 따라서 규율을 할 수 있는 게 국가지, 안 그러면 아무 국가라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모든 그 국가 성립 시기는 율령 반파할 때입니다. 그래서 법통황자 앞에 뭐가 붙었다고? 법자 붙었지 않습니까? 그때 국가로 성립 시기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국가 성립 시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 그런 거 나옵니다. 법이라는 게 있다. 이 말 자체는 법 안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국가가 있다. 국가가 스스로 뭘 한다? 강제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A, B, C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의 사이에 뭐가 있다? 알력이 생겼을 때 자의로 하지 말고 누가 뭐라고? 국가가 대신 뭐라고? 규율해 주는 게 이게 국가입니다. 그게 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잣대가 법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사회생활할 때 꼭 법으로서만 맺어지는 관계는 아니겠죠. 법이 아닌 다른 규범으로 맺어지는 이 관계를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으로서 맺은 이 관계를 우리는 법률관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인간관계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안 하게 중요하죠. 6시에 모이기로 했는데 자꾸 친구가 안 오면 약속을 계속 어기게 되면 그 친구 인간성이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관계가 더러워진다니까.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부터 뭘 본다고? 이 법률관계를 봅니다. 근데 법률관계를 본다는 건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갑과을사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 달라 할 뭐가 있고 권리가 있고 대신 소유권 이전해줄 뭐가 있다? 의무가 있고, 을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대신 뭘 가져갈 수 있다? 대금 다 주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법률관계란 무슨 관계다? 권리, 의무관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권리, 의무관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권리가 뭐냐? 이게 이제 철학적입니다. 근데 대부분 지금은 권리는 권리 법력설이라 해서 권리란 법이 인정하는 힘, 그걸 권리라고 합니다. 그럼 법이라는 게 뒤에 누가 도사리고 있다? 국가. 국가가 공적으로 인정한 힘, 그걸 권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권리 의무 관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법률 관계란 다른 말로 하면 법률 권리 의무 관계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대부분 사람이 사회생활할 때 권리 위주로 생활할까요? 아니면 의무 위주로 생활할까요? 여러분 또 매도인 그러면 매도인에게는 대금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소유권 이전에 의무가 있다. 그거 문제 생각 안 나잖아. 대부분 사람들은 여러분 권리 위주로 생각한다니까. 권리 위주로. 그래서 원래는 권리 의무 관계인데 권리 뒤에는 원칙적으로 뭐가 따르는 게 원칙이다. 의무가 따르는 게 원칙입니다. 외에도 있지만. 그래서 보통은 사람은 권리 위주로 생활하기 때문에 법률 관계에 그럼 그냥 보통은 권리 관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리 위주로 생활하기 때문에. 그럼 사회생활할 때 사회생활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변합니다.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은 이 법률 관계도 끊임없이 변하겠죠. 변한다는 것은 권리 의무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이 변하는 것을 한문으로 변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회생활의 변화에 따라 법률 관계가 변하고 법률 관계가 변한다는 것은 권리 의무가 변하는 것이고 이걸 권리 위주로 보면 뭐가 변한다고? 권리 변동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법률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권리를 뭐라고? 변경시키는 관계입니다. 그걸 권리 변동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결론은 변동이란 뭘 말하냐?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고 이게 권리 변동입니다. 쉽게 말하면 권리가 탄생했다가 살아가다가 나중에 뭐라고? 죽는 겁니다. 권리가 발생한다. 예컨대 발생한다는 것은 객관적 입장이고 주관적 입장에서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변경하고 상실하는 겁니다. 취득, 변경, 상실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남과 법률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요 중에 하나를 하는 겁니다. 권리를 발생시키는 관계나 권리를 변경하거나 권리를 뭐라고? 소멸시키는 관계. 그 중에 하나를 하면 그 사람은 법률 관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강제성을 따르는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책 3페이지 보니까 권리 변동이라고 나옵니까? 네, 그 위에 제일 3페이지에 보면 이중 법 규범에서 규율되는 관계를 법률 관계이고 법이 아닌 도덕이나 종교, 관습 등이 규율하는 관계가 인과관계이다 되어 있을 겁니다. 법 규범이 다른 사회 규범과는 달리 국가에서 강제된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4번 보니까 법률 관계는 결국 권리 의무 관계라 할 수 있는데 권리와 의무는 상응하고 민법은 권리와 의무 중에서 무슨 중심? 권리 중심의 체계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법률 관계라는 것은 권리 관계라고 할 수가 있다. 그 권리 뒤에는 항상 뭐가 숨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의무가 숨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권리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변경한다. 그걸 발생, 변경, 소멸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요 발생이라는 것도 그거 보면 권리 발생도 다시 두 가지로 나누죠. 그게 절대적 발생과 상대적 발생 이렇게 나눕니다. 이건 나중에 보면 저절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 발생은 다른 말로 하면 원시취득이라고 해요. 이것은 승계취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컨대 갑이 지금 자기 토지 이외에 건물을 하나 신축합니다. 왜 건물을 신축하느냐? 사람이 사회생활할 때 주거용 건물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주거용 주택이 필요하다. 살아가기 위해서 의식주가 필요한데 그 의식주 중에 주 아닙니까 이게? 의식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죠. 이거는 당장 오늘 안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별로 안 그렇습니까? 요즘 뭘 게 잘 먹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어느 게 중요합니까? 주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매일 아침 신경 쓰는 게 주 아닙니까? 예?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매일 열어봤자 입을 어둡고 그렇잖아요. 이거 보기보다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라고? 중요하다는 게 이제 재테크 수단으로 중요한 것이 실제로 뭐 자는 데는 별로 의미가 없죠. 이 중에 제일 뭐라고? 많이 이게 중요한 거고 남한테 뽐내기 위해서는 뭐라고? 여기가 중요한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조금 뭐라고? 본질에서 좀 벗어난 거 아닙니까? 의도 뭐라고? 내 몸을 따스하게 뭐라고? 하기 위한 게 원래 의복이었는데
지금은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라고? 어떻게 하든 뭐라고? 내 장점은 드러내고 뭐라고? 단점은 갖출 수 있게 모든 걸 맞추는 게 이거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많은 재화가 여기 낭비되는 거죠. 엄청나게 재화 낭비. 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을 하는데 지금 너무 많이 먹어서 탈아닙니까 지금? 제가 뭐 TV 보니까 전 세계 감자 있지 않습니까? 감자가 딱 생산되면서 밭에서 딱 벌어지는 게 뭐라고 45%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여행 가면 감자를 딱 해가지고 동글동글하지 않는 거는 뭐라고? 캐지를 안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길쭉하고 이상하게 생긴 것은 일단 식탁에 올라가면 뭐라고? 사람들이 시장에서 사지를 안 할 뿐더러 사더라도 굉장히 뭐라고? 싼 값을 살라고 하고 뭔가 병이 들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안 사는 거예요. 오이도 마찬가지예요. 오이도 이렇게 완전히 분필처럼 반듯한 것만 오이라고 생각하지 이렇게 구운 오이는 팔면 안 산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햇빛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오이가 굽어지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한번 키워보십시오. 근데 이건 안 산다는 겁니다. 이걸. 그럼 이거는 수확해가지고 그거 다 용도해가지고 가면 사지도 안 할 뿐더러 사봤자 가격이 싸니까 아예 자체에서 수확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감자 캐는 기계 보니까 쭉 변하면서 뭐라고 울퉁불퉁 이렇게 딱 똑 들어가는 데만 들어가고 안 그러면 옆으로 착착 채워지면서 그냥 밭에서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 정도로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부 다 대형마트를 위주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대형마트 보면 왜 유통기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식료품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럼 우유도 유통기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만약 대형마트에서 우유 유통기한 하루 지난 거 팔아보십시오. 여러분 삿대질하고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나는 유통기한 한 1일 지난 거 싸게 사줬으면 좋겠어. 아무 관계 없어요. 내 냉장고에 하루 정도 넣어봤자 뭐라고? 아주 만만히 있습니다. 3, 4일 지나도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그걸 파는 이 법이라니까.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뭐든 다 폐기 처분합니다. 농수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마트에 있던 농수산물 딱 오늘 딱 기한이 지나면 아직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으면 위법이라니까. 못하게 돼 있다니까. 그럼 다른 곳으로 팔면 돼? 안 돼? 못 판다니까. 그걸 팔면 안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위법이라고. 유통기한이 지났잖아. 그러면 다 폐기 처분해야 돼요. 엄청나게 많이 폐기 처분됩니다.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게 얼마나 올라오겠냐고. 근데 전 세계에 보면 기아로 금지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 것도 많은 거예요. 묘하게 사람 눈이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동글동글하지 않으면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에? 희한하죠. 동글하지 않는 감자는 뭐 이상한 감자입니까? 근데 그런 거 취급을 안 한다니까. 자, 그럼 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먹는 것도 사람의 욕망이 지금 뭐라고? 너무 세졌어요. 행복이 내한테 있는 게 아니고 나하고 비교하는 것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갑이 지금 주거용 건물이 필요합니다. 주거용 건물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게 주거용 건물이 필요하다는 것은 경제학 점에서는 주거용 건물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 민법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건물이 있을 때 그 건물을 사용할 뭐가 있어야 된다? 권리가 있어야 돼요. 그 권리 중에 제일 좋은 게 이제 예컨대 건물을 이 갑이 신축을 합니다. 갑이 딱 건물을 신축하면 갑은 이 건물에 뭐가 있느냐?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생깁니다. 여러분 건물을 신축하기 전에는 소유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면 이렇게 건물을 딱 신축함으로써 이 갑에게 뭐 하나 생겼습니까? 소유권이 하나 생겼어.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뭐라 그러냐면 갑에게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생겼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소유권이 하나 뭐였다? 발생했죠. 누구로부터 받아온 겁니까? 자기가 최초로 취득한 겁니까? 최초로 취득했죠. 이런 걸 뭐라고? 절대적 발생이라고 합니다. 되겠습니까? 누구로부터 이 지구상에 처음 권리가 생기는 걸 뭐라고? 절대적 발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갑에게 소유권이 하나 생겼네 이렇게 말할 것이고 갑의 입장에서는 이 소유권을 뭐였다?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누구로부터 안 받았고 처음으로 취득하니까 무슨 취득이라고 한다? 원시 취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장을 봤을 때는 그 사람에게 권리가 하나 발생되고 자기 입장에서는 권리를 하나 취득한 겁니다. 최초로 취득했다? 원시 취득.
최초로 발생했다. 절대적 발생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소유권이 하나 발생됩니다. 그러면 이 갑은 건물을 신축했는데 을은 지금 어부입니다. 건물을 신축할 능력이 없어요. 그럼 평생 동굴에만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갑이 신축한 건물을 뭐 하면 됩니까? 매매하면 돼. 그래서 매매하면 을에게 이제 뭐가 하나 생긴다? 소유권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우리가 을에게도 소유권이 하나 발생됐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발생은 최초로 이 지구상에서 소유권이 생긴 게 아니고 갑이 갖고 있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됨으로써 을에게 상대적으로 소유권이 발생된 것처럼 보이지 여전히 소유권은 몇 개밖에 없다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상대적 발생이라고 해요. 그 을의 입장에서는 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이런 취득이 무슨 취득이다? 승계취득이 됩니다. 나무의 권리를 승계받아 취득하는 걸 승계취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시취득, 승계취득, 절대적 발생, 상대적 발생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과거에는 무슨 취득이 많았느냐? 원시취득이 많았어요. 작업자족할 때는 모든 걸 자기가 다 했으니까 원시취득이 많았지만 지금은 분업화됨으로써 대부분 무슨 취득이 많다? 대부분 승계취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원시인이 취득했다. 원시취득, 승계취득 그러면 됩니다. 이게 취득이 원시 취득하는 승계취득. 그럼 이 지구상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권리를 취득할 때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원시 취득 아니면 승계취득. 이 둘 중에 외에는 없습니다. 원시 취득하든지 승계취득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요 갑이 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갑이 건물을 신축하고 등기를 합니다. 이 등기하는 걸 흔히 제일 침해하는 등기를 보존 등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매매에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이런 등기는 이전 등기라고 그래요. 이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건물이 신축됐을 때, 완공됐을 때일까요? 보존 등기했을 때일까요? 언제 소유권을 취득할까요? 등기했을 때. 그럼 등기하기 전까지는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은 누가 소유권이 없습니까? 등기 안 된 건물을 미등기 건물이라고 해요. 그럼 미등기 건물은 소유자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겠지. 없으면 무주물이면 아무거나 가져가면 되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보존 등기할 때가 아니고 건물이 완공될 때입니다. 이때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걸 나중에 우리 187조한 취득이라고 그래요. 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매매할 때일까요? 등기할 때일까요? 이때는 또 이 사람이 등기할 때입니다. 이걸 이제 186조한 취득이다 이렇게 나중에는 공부합니다. 이게 원래 이제 비슷하게 한 문제 나왔어요. 186조 7조 나오는 거. 그래서 건물이 완성되면 그때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권리를 취득하는데 이 상대적 발생, 승계 취득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걸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나누기도 해요.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 요거는 뭐냐면 이전적 승계라는 것은 이 갑이 갖고 있는 권리를 전부 다 승계시켜 줍니다. 지금 매매되면 갑이 갖고 있던 소유권이 누구한테 이전된다? 을에게. 이렇게 되면 종전 권리자인 갑의 소유권 어떻게 된다? 소멸되죠. 이렇게 종전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부 이전되는 걸 이전적 승계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매매 이런 겁니다. 근데 설정적 승계는 뭐냐면 이 을이 건물을 사용 수익할 때 꼭 소유권만 사용 수익하는 권리입니까? 남한테 전세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배우면 소유권은 뭐 하는 권리냐면 소유권은 두 가지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건물에 볼펜에 책에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두 가지 권능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그 소유하는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어요. 내 물건은 내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리고 그거 나중에 다른 걸 이걸 처분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양쪽 다 갖고 있는 권리는 소유권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가장 강력한 권리입니다. 소유권은 사용 수익하다가 내가 이 물건 말고 다른 것으로 내가 뭐라고
바꿔서 효용성을 갖고 싶다 그러면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 갑이 을에게 뭘 주느냐?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전세권 설정을 해줬어요. 그럼 을이 뭘 취득했다? 전세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럼 이 전세권 하늘로부터 뚝 받아온 겁니까? 갑으로부터 승계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승계취득은 맞죠? 승계취득은 맞지만 그렇다고 갑의 소유권이 없어집니까? 내 아파트에 남에게 전세 준다고 소유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럼 뭐냐? 내가 소유권 중에서 뭘 준다고? 사용 수익권만 주는 겁니다. 이렇게 전주가 갖고 있던 권리 중 일부만 가져오는 걸 뭐라고? 설정적 승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전세권을 설정한다든지 지상권을 설정한다든지 저당권 설정한다든지 이런 걸 설정적 승계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권리를 취득하는 것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단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원시취득 아니면 뭐밖에 없다? 승계취득.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시취득 아니면 뭐가 있다? 승계취득.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권리가 변경되는 것도 거기 보면 뭐 다양하게 많습니다.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이런 것도 있는데 주체의 변경이란 아파트가 매매되면 여기 매매됐잖아. 그럼 종전 이 건물 소유권의 주체는 갑이었는데 매매되면서 이제 소유권의 주체가 누구로 바뀐다? 을로 바뀌죠. 그럼 결국은 이 이전적 승계를 다른 말로 보면 뭐라고? 주체의 변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뭐 작용의 변경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 지금 다 보라는 건 아니고. 다음에 상실도 절대적 상실과 상대적 상실이 있습니다. 예컨대 건물이 홀랑 불타버렸다. 그럼 이 지구상에서 소유권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권리가 없어지는 걸 절대적 소멸이라 그래요. 근데 상대적 소멸이라는 것은 방금 말하던 매매가 됐을 때입니다. 매매가 되면 갑이 갖고 있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면 갑의 입장에서는 자기 소유권이 상실된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뭐란다? 상대적 소멸 그럽니다. 권리 주체,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됨으로써 종전 권리 입장에서는 권리가 소멸했다. 이렇게 상대적 소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학자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눕니다. 그럼 결국은 여기까지 할 것 같으면 뭐냐면 내가 지금 남과 법률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법률 관계라는 것은 무슨 관계다? 권리 의무 관계입니다. 그래서 법률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권리 의무 관계인데 사회생활의 변함에 따라 권리 의무는 변하겠죠. 그 권리 의무가 변한데 권리 입장에서 보면 권리 변동이다. 그럼 내가 다른 사람과 법률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권리를 뭐하고 취득하고 변경하고 소멸시키는 관계입니다. 요 중에 하나를 하면 나는 남과 무슨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법률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법률 관계를 유지합니다. 요 중에 하나라도 딱 걸리면 법률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요 발생, 변경, 소멸도 자세히 보면 요 발생도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뭐로 나눈다? 절대적 발생, 상대적 발생 혹은 원시취득 아니면 승계취득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나누는 이유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법률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연히 학원하고 여러분 사이에 법률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도 벌써 여기에서 권리 의무가 여러분이 의무를 다했으면 학원에서는 뭘 해줘야 된다? 학원에서도 의무를 이행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주는 겁니다. 그 의무 이행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분한테 강의하는 겁니다. 얘는 강의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의무가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의무는 성심성의껏 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됩니다. 우리 민법 제1조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라 되어 있어요. 그럼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됩니까? 그래서 10분 강의 더 할 수도 있죠. 성심성의껏 하다 보면 10분 강의 더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민법은 강의 시간 마치는 시간이 잘 없어요. 3시까지 한다라도 2시까지 한다 그러더라도 2시 반까지 하는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민법은 딱 2시까지 한다 해서 2시 딱 해서 10분에 야 만나자 그렇게 약속 진행하면 안 돼. 민법은 그냥 양이 많아가지고 언제 마칠지 몰라. 마치는 시간이 마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요거 이제 요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법률 관계인데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발생, 변경, 소멸시킬 수 있냐? 그 원인을 지금부터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원인 보도록 하겠습니다.